샌드타이거 샤크 최고 민수 박민수 작가가 함께 하십니다. 배당주도 1년에 100% 이상 수익 날 수 있다. 이거는 찰나의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10초, 20초 또는 뭐 1분, 2분. 그리고 차트의 기술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선비즈 누워서 연 2천만 원 떠먹기 프로젝트 일명 누이떠의 훈민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주식 전문가는 수식어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3천만 원으로 8억을 만든 주식 고수, 주린이들의 교과서로 불리는 주식 공부 5일 완성의 저자, 샌드타이거 샤크 최고 민수 박민수 작가가 함께 하십니다. 제일 궁금한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정말 3천만 원으로 7억의 돈을 벌었다고. 네. 8억이요? 제가 28살에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 취직을 하고 35살 때까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봤는데 이 돈을 잃기만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증권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주변에서 주식 뭐 사야 되냐는 말을 그렇게 물어보는데 내 생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뭘까?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읽으면서 베스트 기사 3개씩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쓰다 보니까 1000개의 기사가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재테크로 1년 정도 책도 보고 주식 관련 기사만 집중적으로 보니까 비슷한 얘기들을 하더라. 그래서 36살 때 3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돼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천천히 느긋하게 투자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해 한 5천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9천만 원? 뭐 이렇게 복리 효과로 투자 원금과 수익이 늘어나면서 7년 후에 한 3천만 원이 8억까지 늘게 되더라고요. 가장 돈이 불어나게 된 종목이나 뭐 그런 스토리가 좀 있나요? 일단 저는 그렇게 막 대박을 꿈꾼 종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주식판 복면가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나오면 기존 종목이 더 갈 걸 알지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그런 투자 패턴이기 때문에 보통 저는 한 30% 40% 정도면 만족을 하고 이렇게 하고요. 무관심 구간에서 뜨거운 관심 구간에 팔자. 그래서 계절주 투자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봄의 미세먼지 이슈로 봄철마다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있으니 저는 봄이 끝난 다음에 저점에 매수해서 1년을 기다리면 수익이 나더라. 그리고 배당주도 봄철에 사서 가을에 팔면 수익이 나더라. 이런 패턴을 하다 보면 1년에 10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저는 사실 분기별 10%를 목표로 살고 있거든요. 분기별 10%를 우리가 이 복리 효과,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잖아요. 분기당 10%씩 수익이 1년에 40% 나면 7년 후면 10배 수익이 나요. 투자 원금이 1,000만 원이면 7년 후에 1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꾸준하게 하면 평생 직업이다 생각하고 천천히 하다 보면 주식 투자로 노후 준비도 되고 안정적인 그런 생활도 가능하지 않을까. 느긋하지만 천천히 그런 투자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 외에도 많더라고요. 1년에 10번밖에 거래를 안 하고 또 손절매도 안 하시고. 이거 좀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예. 이 주식시장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종목이 좋다, 실적 개선이 된다, 배당을 많이 준다, 이런 어떤 호재 이슈가 있으면 매수자의 관점으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투자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246전법 20%, 40%, 60% 특히 60% 빠졌을 때는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60% 빠지는 게 언제냐? 서킷 브레이커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났을 때 2번의 서킷 브레이커가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다 공포감에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파냐고요? 마이너스 60%인데 그때 공격적으로 샀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다 거두고 있더라.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는 저는 인생의 역전의 기회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고배당주나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라도 사놔라. 선생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대비해서 저는 433전법을 또 말씀을 드려요. 우리 축구 감독이 되자.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진을 두는 거예요. 공격수는 뭐냐? 지금 가장 뜨거운 종목들이 공격수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으면 공격수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 아니다, 나는 조금 기다리겠다 그러면 수비수는 뭐냐? 현금이에요. 현금이나 고배당주를 추가 매수 전략 246전법을 위한
그런 투자 원금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미드필더지는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뜰 종목들을 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을 어떻게 내가 조절해 가면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통장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럼 60% 정도 떨어졌을 때는 마통으로 조달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배당주를 많이 사놔요. 저는 고배당주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요. 배당과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과 그다음에 급락장에서의 안전장치. 그래서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수익이 났다면 이걸 팔아서 마이너스 60%인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고배당주 투자를 50% 이상 해야 된다. 일단은 안정감 있게 한 50% 정도는 배당주라든지 ETF 중심으로 초보자들은 운영을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길러가면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배당주도 1년에 100% 이상 수익 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 노하우 좀 일단 전수를.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자. 두 번째는 저평가 종목을 찾자.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재무제표에서 단기 순손실 기업 탈락. 우리가 유상증자를 피하기 위해서 단기 순손실인 기업들 과감하게 버리자. 그 다음에 과하게 빚을 내고 있는 기업들, 부채 비율이 과도한 기업들, 빚을 줄이기 위해서 또 주식을 팔아요. 유상증자에서 부채 비율을 줄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피하기 위해서 적자 기업,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 현금 보유 비율이 너무 낮은 기업들은 피하자라는 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그러면 리스크를 다 정리했어요. 두 번째는 뭐야? 이왕이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자. 저평가에서는 두 가지예요. 실적 대비 못 오른 기업. 두 번째,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이런 두 가지 기업만 찾아서 투자를 해보자. 작년에 10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올해 1000억을 번대요. 근데 주가는 그만큼 못 갔어. 그런 기업들, 지금 이미 가파르게 오르지만 더 갈 길이 많다.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매력적이고, 배당을 한 10% 준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나는 일단 배당은 10% 챙기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그 배당금만 챙기면 원금이 되는 거야.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도 배당금으로 그 수익을 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평가에서 두 가지,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면 주린이들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 이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제가 정말 완전 믿을 만한 주식이라서 샀는데 예를 들어 뭐 예기치 못했던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갑자기 오너가 아들한테 경영권을 승계했는데 좀 시원치 않은 대표이사가 새로 온다던가. 그래서 저는 손절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실적이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 예상치와 다르게. 그렇죠.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실적 데이터를 쭉 봐요. 그리고 신생 상장한 기업들보다는 좀 업력이 오래된 기업 중심으로 좀 경험치가 많이 쌓인 기업들 중심. 저는 확률 싸움을 가거든요. 평균에 수렴해서, 경험치의 평균에 수렴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외적인 그런 대박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안 하려고 해요. 전 이거 몰랐는데 차트는 아예 안 보신다고. 제 책에도 이제 차트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요. 차트는 사실 이 사주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 차트에 이 맞는 것들을 찾아서 책에서 써놓은 거지, 그 차트가 다 맞으면 지금 다 차트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찰나의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10초, 20초 또는 뭐 1분, 2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화장실을 못 가요. 찰나의 기술이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를 매일 하면 정신과 상담을 진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에 계속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에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 3년 이상 못 해요. 그리고 차트의 기술은 전문가들이 안 가르쳐줘요. 그 정보가 새 나가는 순간 이 차트의 기술은 무너져 버리거든. 차트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비법이지, 나만이 갖고 있는 비법들은 굳이 책으로 안 나오더라. 그래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벤트에 내가 너무 목숨을 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알아야 될 거를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을 언제 주목해야 되느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주가가 폭등했을 때.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는 건 누군가 세력이 들어왔다. 그리고 주가 고점에 거래량이 빵 터졌다는 건
세력이 이사간다. 특히 주가 고점에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굉장히 시그널이거든요. 어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나 지정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는 단기 고점이다. 이런 시그널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횡보는 너무 좋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횡보에 팔아요. 주식이라는 건 누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내려야 되는데 얘는 왜 횡보를 하는 거야? 누군가 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횡보를 한다는 건 오히려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따지기를 오래 하면 높이 올라가듯 횡보를 즐겨보자. 마지막으로는 이격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급등 종목은 이 5일선, 21선, 뭐 61선, 121선 이 이동평균선이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과 21선 뭐 나머지 선들과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 조정을 하면서 가더라. 그래서 주식 투자는 보통 이렇게 톱니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격도가 너무 넓어지면 조정을 하면서 가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성장주 ETF와 거의 배당주 중심으로 하라고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배당주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봄에 사라. 12월 말 배당락 이후에 1월 가급적 그 15일 이전에 사라. 그래서 저는 1월 1일부터 1월 15일이 되게 소중해요. 그때 고배당주를 찾느라고. 시점은 가급적 봄을 넘기지 마라. 3월을 넘기지 마라. 봄에 사서 찬바람 불 때 팔아라. 1월에 사서 11월이나 12월쯤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8% 이상인 종목들은 상당히 많더라. 언제? 특히 1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에 8% 이상인 종목을 사서 한 6%대 팔면 어때? 6%면 주가는 30% 올라요. 그러면 1년 농사 다 했잖아요. 나는 배당만 받을 거야 하면 사실 주가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난 8%씩 그냥 배당 받을 거야. 은행에 4배 이상 배당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주가 상승은 덤이고 이왕이면 8% 받았는데 10% 되면 더 사지 뭐.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공모주를 개인적으로 하세요? 저는 그 공모주 시장의 히든으로 스펙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공모가가 2,000원이에요. 2,000원인데 올라와서 2,0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스펙이라는 건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래서 M&A, 비상장사를 M&A 하는 게 이슈고 M&A를 못하면 3년 후에 상장 폐지가 되고 상장 폐지 되더라도 원금 2,000원에 3년간의 이자를 쳐서 주는 게 스펙인데 어찌됐든 3년 후에 원금 2,000원 공모가는 내가 건지고 이자도 뭐 조금 받으니까 이건 사실 남는 장사예요. 혹여모를 M&A 예를 들면 좋은 기업을 M&A해서 2,000원이 뭐 10,000원이 간다. 이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정기적금 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모주 측면에서 스펙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스펙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여태까지 그 최고민수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 같은데요. 1년에 10일밖에 거래를 안 하면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손이 심심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 욕구를 참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물가의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물 위에서는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물 바닥에서는 오리발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신문도 열심히 보시고. 그렇죠. 신문도 열심히 보고 분석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을 종목 교체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얼마 정도의 주식 비중이 있으면 적당하다할까요? 저는 초보자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능력이 되시면 직장인이라면 연봉 이내로 투자 원금을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초보자라면 한 2, 3년 정도는 원금 1,000만 원을 계속 불려가는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원금을 가급적 1,000만 원 이내로 해서 어느 정도의 스킬이 붙으면 그다음에 좀 늘려보자. 그리고 만약에 투자 수익이 났는데 내 연봉 이상 투자금이 늘어났다. 근데 나 너무 불안해. 그러면 연봉이 넘는 금액은 현금화해서 혹시 모를 서킷 브레이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TDF도 괜찮아요. 타겟 데이티드 펀드에서 나이에 맞춰서 해주는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수익금의 일정 부분은 TDF로 해서 좀 분산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연금 계좌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저는 연금 계좌는 ETF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TF와 TDF.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ETF를 국내와 중국과 미국은 반도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 전기차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기차와 고배당 중심으로 제가 넣어놓고 있죠.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연금을 1년에 1,800만 원씩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DC형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넣어주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혹여 손실인 종목들을 계속 매수 단가를 낮춰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통해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로 산업의 성장성과 글로벌 분산을 통해서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거기에 고배당 ETF를 끼면서 배당과 안정성 이런 거를 종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진행해 주시면서 팁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 매도 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팁을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요약해서 한번 예, 일단 저는 이제 종목이 좀 버블이 껴있다. 그러면 30% 정도 사고요. 안 사는 건 아니다. 왜냐면 버블이더라도 앞으로 갈 게 더 있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왜냐면 저점 매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잘 못 사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 30%라도 저지르고 보자. 일반적으로는 50%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는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게. 그래서 공격적으로 246 전법으로 좀 추가 매수 전략을 좀 해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분할 매도예요. 한 2번 정도 나눠서 하자. 왜냐면 이게 다 팔고 나면 속상해요. 오르면. 그래서 이 시세판을 안 봐야 되는데 계속 보게 되고 그래 조금 더 갈 건데 내가 일찍 팔았어. 그리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한 50% 팔고 50%는 좀 더 가져가면서 만약에 팔았는데 내려간다. 그러면 앞에 걸 잘 판 거고 올랐어요. 그러면 나머지 반을 더 수익 내니까 좋은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일단은 50%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한번 보자. 한 번에 다 파는 건 내가 아주 확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주 급등했을 때 급등의 정점에 뭐 거래량도 빵 터지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도 되고 나올 뉴스도 나오고 내가 원했던 그런 PER이 됐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보통 내 주식 예수금의 20%에서 30% 정도만 처음에 매수하고 잘 돼서 거기서 올라서 팔았어요. 그럼 나머지 70을 놀린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깨지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네, 어려워요. 스스로 좀 어렵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제력을 좀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좀 눈높이를 좀 낮추는 거죠. 왜냐면 시장 급락은 누구나 예상하지 않을 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어렵겠지만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도 현금을 가급적 10%라도 좀 들고 있어라. 사실 현금 10%는 들고 있을 만해요. 내가 한 5천만 원 투자하는데 500만 원 정도는 들고 있을 만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500, 2,000 되면 이제 좀 갈등이 생기는데 최소한 10%는 현금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50% 정도는 고배당주를 갖고 있으면 고배당주가 또 현금처럼 쓰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한 55%에서 한 60% 정도는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ETF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ETF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와 ETF요? 이런 설명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ETF는 저 같은 사람에게 최적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돈을 잃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너무 신경 쓰는 게 싫어요. 개별 종목의 배신이 너무 싫어요. 그럴 때 업종 ETF가 최고더라. ETF는 기본적으로 10종목 이상을 싸게 돼 있어요. 10종목 이상으로 하고 순자산 가치, 보통 시가총액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NAV 뭐 이야기도 하는데 이 50억 이상이면 상장 폐지가 없어요. 그런 리스크 측면에서 ETF는 신이 주신 축복, 그리고 펀드보다 수수료도 싸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 매매하면 좋죠. 저는 일단 주식 계좌와 연금 계좌를 구분해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계좌에서는 업종 ETF, 국내 주식형 ETF를 하는 거고요. 연금과 연금 계좌에서는 기타형 ETF를 해라.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일단 세금을 과세 이연을 해요. 55세까지.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될 걸 세금을 안 내고 재투자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55세까지 재투자를 하고 55세가 됐을 때 5.5% 세금만 내면 돼요. 그래서 과세 이연과 절세 측면에서 우리가 주식형 ETF와 기타형 ETF를 구분하자. 좋은 ETF 고르는 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수수료도 많이 고려하세요? 수수료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은 굉장히 중요하죠.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상장 폐지될 수 있거든요. 근데 ETF가 상장 폐지되더라도 우리 주식처럼 휴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펀드기 때문에 그 상장 폐지되는 시점의 어떤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할 건 아닌데요. 일단 저는 레버리지나 곧버스는 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한 방향으로 쭉 가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데일리로 2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10여일 지나서 원래대로 왔는데 원래 정상으로 와야 되는데 레버리지나 고버스는 정상으로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물이 들어있는 ETF들도 좀 자신감 없으면 좀 안 하시는 게, 왜냐면 롤오버 비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업종 ETF에 좀 집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별 업종, 네이버나 카카오를 사고 싶으면 차라리 소프트웨어 ETF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예. 코스콤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ETF 체크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유용한 정보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예탁원에서 만든 세이브로라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네. 여기서 들어가시면 ETF의 기본 정보와 분배금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네이버에 그냥 ETF라고 치시면 ETF 관련 정보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가셔서 이게 국내 주식형인지 기타형인지 뭐 해외 주식형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포털을 활용해서 좀 검색해 보셔서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펀드의 그런 가치와 실제 가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펀드의 가치는 10,000원인데 수요가 막 몰리다 보면 이게 11,000원, 12,000원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NAV와 실제 그 가치를 좀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꼭 뭐 어려우면 그런 거 네. 모르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업종에 관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업종만 찍으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거든요. 아까 배당 성장 ETF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좀 약간 액티브형이 가미된 ETF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선호하시거나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나요?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이제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어느 정도는 좀 포함하시는 게, 이게 대표 지수 ETF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1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표 지수 뭐 예를 들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또 뭐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들도 괜찮고요. 일단은 좋아하는 업종,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업종들을 좀 찾는 게 먼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소프트웨어 ETF, 그 다음에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 특히 소부장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반도체 ETF,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IT ETF, 그리고 대표지수, 나는 그냥 이건 대표지수는 너무 쉬워요. 오를 거냐 내릴 거냐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지수 ETF라든지 이런 업종 ETF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저기 워런 버핏도 울고 갈 개미 성공 신화를 쓰고 계시는 최고 민수님 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투자 꿀팁들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저 구독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주식 전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